하나, 둘, 셋, 넷. 자, 소리 들리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소리 들리세요? 오케이. 아까도 녹화된 영상은 되게 잘 됐거든요. 녹화 잘 됐는데 이게 인터넷 이게 막 처리 속도가 좀 문제가 있나 봐요. 자, 지금은 좀 안 끊기기를 바래 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아까 합력의 수명이 왜 수직이냐고요? 그게 액체의 성격이에요. 이런 해석을 잘 안 들어본 것 같은데, 자, 무슨 말이냐면 왜 합력에 수직하게 수명이 형성되느냐라고 왜라고 물었죠.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수면이 형성되는 이유는 없어요. 그런 건 이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유를 물었는데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상할 건데, 자 보세요. 바다 가보가. 바다 가면 어떻게 보여요? 뭐 지구과학 같은 거 배우면 뭐 오선 뭐 이런 거 배우지만 그냥 우리 눈에 바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다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배웠던 개념 중에 뭐가 있어요? 배웠던 개념 중에 뭐가 있냐면 바로 중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그 배움을 통해서 중력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죠, 머릿속에서. 그러면 내 눈에는 바다가 이렇게 평평한 게 관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배움으로부터 중력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나의 관찰과 나의 배움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수직이 된다는 걸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또한 새로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힘이 작용할 때 수직한 방향으로 액체의 표면이 구성되는구나 라고 관찰을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과 같은 액체에는 이렇게 평평한 게 관찰될 뿐인 거고, 그리고 나는 이 관찰과 무관한 지식을 학교에서 배운 거고, 그랬더니 이 관찰과 지식 사이에 이런 새로운 지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물을 봤을 때 평평하다를 조금 더 현학적인 표현으로 액체에 힘이 가해지는 그 저평면의 힘 가해지는 힘의 수직한 방향으로 액체의 표면이 형성된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 개념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니까, 표면이 만들어졌다면 그 표면이 만들어진 것의 수직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했을 거고, 분명 중력은 이 방향인데 합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뭔가 부착력이 생겼을 테니 그건 수소결합 때문일 거야 라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지느냐라고 물었지만, 그건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사람이 관찰한 어떤 사실과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 사이에 인간이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착각은 자연과학이 어떤 막 하나님도 모르는 무슨 지식을 그 인간이 알아내는 걸 자연과학이라고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을 아무리 해도 전 우주의 진리는 결코 알아낼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잔뜩 썼지만 중력 이거 왜 생기죠?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뭐 이상하게 설명하지만 결론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현상을 인간의 새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자연과학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 합력의 수직한 방향으로 표면이 만들어진다도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관찰 사실을 인간의 생각에 맞아 떨어지게 하는 또 다른 말을 만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건 철저히 말 잔치입니다. 말만 드립다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문 뭐 혹은 자연과학 잘한다고 해서 수학 잘한다고 해서 결코 머리 좋은 사람이거나 똑똑하거나 현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은 이런 것들을 잘하면 좋은 학교에 보내주고 높은 연봉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는 현명하거나 진짜로 똑똑한 거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위나 연봉 수준이 결정되는 아직은 부족한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정말 많이 하면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내가 말씀드린 거 여하튼 뭐 질문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anyway, 자 그래서 이제 이 메니스커스 이런 현상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 알려진 현상에 대해서 이 모세관 현상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컨셉 기억했죠? 자, 지운다. 에이, 자 그림을 또다시 그려야 하기 때문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지금 그릴 그림은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는 그림일 텐데 자세하게 설명을 듣는 건 아마 거의 처음이지 싶을 겁니다.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초초. 자, 이 뭐냐? 요것도 유리관이고요. 유리 그릇이고요. 요 둘 다 유리관입니다. 유리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리관이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뚜시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진짜 눈에 보이는 만큼 이렇게 뚜시 이렇게 이떠모하는 관 이거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아주 얇은 관인데 이걸 좀 이렇게 확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각각의 유리관에 이 내부 반지름이 있지 않겠소? 이걸 이제 R1 이 내부 내경을 이제 R2라고 할 때 이 R1, R2가 이제 대략 이렇다고 쳐보자면 그러니까 크기로 치자면 뭐 대략 뭐 한 100 마이크로미터고 얘는 대략 200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100 마이크로미터면 사람 눈에 이거 잘 안 보여요. 그냥 이게 어른할 정도의 아주 얇은 건데 굉장히 얇은 이게 확대하고 확대했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건 200 마이크로미터건 사람 눈에 보이는 게 아닌데 그걸 이렇게 확대해가지고는 좀 이렇게 크기 차이가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진짜로 사람 눈에 보일 정도로 이렇게 뚜시 이렇게 있는 관이면 지금 여기에 내가 그리려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얇은 관인데 이렇게 크게 확대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어쨌거나 여기다가 물 이렇게 담아두면 이 물이 담긴
어떤 평균적인 여기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그 물의 평균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유리 그릇에 유리관을 넣고 물을 딱 담아두면 이 평균적인 수위를 기준으로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를 여기다가 그려볼 수 있겠습니까? 자, 15초 드릴 테니 한번 그려봅시다. 시작.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어디선가 이런 그림을 본 적 있을 겁니다. 어떤 고등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참고서 같은 데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본 적 있을 것 같은데, 자, 결론은 이겁니다. 바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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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짠, 짠, 이렇게 됩니다. 자, 재밌는 건 여기도 유리고 여기도 유리기 때문에 유리와 유리 사이에 그 수소 결합에서 물이 이쪽으로 살짝 끌려 올라가고 끌려 올라가고 끌려 올라가고 끌려 올라가는 것이 요 사이에서도 사실 나타납니다. 그리고 내부도 어쨌건 유리니까 이렇게 끌려 올라가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죠. 자, 이런 현상들을 뭐라고 했어요? 메니스커스라고 했죠. 그 메니스커스가 여기서도 다 나타난다고요. 자, 근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메니스커스가 생기면서 여기 있는 물기둥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높이가 있겠네요. 이 높이. 이 높이를 H1. 그리고 이 높이는 뭐 편의상 예를 들어서 H2라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현상은 첫 번째 이겁니다. R1하고 R2를 비교하면 이 유리관의 내경이죠.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아요? 이쪽이 더 크죠. 그리고 여기 있는 올라간 높이 H1하고 H2를 보면 어디가 더 높아졌어요? 이렇게 되죠.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면 현상적으로. 근데 아주 재밌는 사실은 이 실험을 반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현상하고 이 현상은 필요 충분 조건이 돼요. 자,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요. 내경을 좁게 하면 높게 치솟고요. 높게 치솟아서 보면 내경이 조금 더 작게 돼요. 그래서 이 현상하고 이 현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럴까? 자,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액체는 그 표면적을 계속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줄이려고 하죠. 여러 가지 뭐 설명 방법으로 그걸 우리가 표면 장력 현상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자, 원래 액체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평평한 면을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뭐 수소 결합이나 응집력이나 뭐 그런 게 뭐 부착력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식으로 평평한 면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딸려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딸려 올라간 만큼 보시다시피 자, 바로 메니스커스만큼 자, 저 액체 표면은 증가한 것이죠. 맞나요? 그런데 액체는 그 표면을 줄이려고 한다며요. 물하고 유리의 수소 결합 때문에 메니스커스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걸 또 물은 싫어해요. 아이러니죠. 그럼 이때 저 물은 어떻게 해? 그 표면을 계속 줄이려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액체는 어느 쪽으로 힘, 어느 쪽으로 압력이 나타날까요? 바로 액체는 이 방향으로 힘이나 압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저기 쓴 PST, 이게 바로 뭐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었어요. 그런데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아까 어떤 수식이 있었냐면 기억날란가 모르시겠는데 아까 왜 여기 여기 이렇게 표현했던 예입니다. 그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을 PST라고 쓴 건데 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은 액체의 표면을 늘리는 방향일까요? 줄이는 방향일까요? 당연히 줄이는 방향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 방향이 이 방향이다. 그럼 뭔가 이거 쥐어 당기면 액체의 표면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액체의 표면적이 더 늘 거 아니에요. 그건 이건 표면 장력에 대해 반하는 현상이니까 액체의 표면을 줄이려면 여길 붙들고 위로 당겨야 이 표면이 다시 평평해지면서 액체에 대한 표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당기는 만큼 이 표면은 다시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면이 만약에 나타나면 표면 장력에 의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 표면이 다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런데 줄고 나서 보니 이 물과 유리 사이가 수소결합을 또 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또 메니스커스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거기에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또 표면을 줄이기 위해서 작용하면 다시 표면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또 유리관이랑 또 수소결합이 생기니까 그 부착력 때문에 다시 또 메니스커스가 생기고 표면 장력이 또 끌어들여서 평평해지고 또 메니스커스가 생기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물기둥이 위쪽으로 계속 치솟았던 거지. 자, 그런데 영원한 것은 있어요? 뭐든 끝은 있어요. 뭐든 끝은 있죠. 자, 끝이 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바로 3. 저 PST와 중력 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저기서 물 기둥은 올라가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수식이 하나가 있냐면 바로 R분의 2 감마. 자, 여기 있는 요 수식은 바로 요거죠. 근데 이게 누구랑 균형을 이루냐면 로 G H. 자, 요 수식은 뭐예요? 바로 액체 기둥에 의한 압력이죠. 이 압력은 누구 때문에 생겨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그 한 점을 기준으로 표면 장력에 의한 압력이 위쪽으로 작용하고 중력에 의한 액체 기둥의 압력이 이렇게 작용을 할 텐데 이 두 힘이 어떻게 돼? 균형을 이룰 때 높이가 결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여기하고 여기를 각각 비교를 좀 해보면 R1분의 2 감마는 로 GH1, R2분의 2 감마는 로 GH2. 자, 이때 감마는 들어있는 액체의 표면 장력일 거고요. 여기 있는 로, 이거는 여 들어있는 물의 밀도가 되죠. 근데 표면 장력도 밀도도 중력 가속도도 다 같기 때문에
R1H1, R2H2 사이에 아주 직접적인 함수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보시면 알겠죠? 그럼 이때 R1H1, R2H2 사이에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딱 연결 지으면 바로 R분의 1이 H하고 비례하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하는구나. 그러니 내격이 좁을수록 높게 치솟는구나. 그래서 이런 식의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해했어요? 된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또 누구하고 관계가 있느냐? 억수로 중요한데. 바로 여기 적을게요. 자, 여러분 이 말 알죠? 식물 줄기에 있는 그 중요한 그 이동 수단, 물관 혹은 채관 이런 말을 쓸 텐데, 그 식물의 채관으로는 그 뭐 양분 등이 이동한다고 하죠. 그리고 채관으로는 물, 무기염료 등등이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때 뭐 나의 그 가물가물한 생물학적 그 기억으로는 뭐 능동수송, 비능동수송 뭐 이런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능동수송은 뭐냐면 생명체가 스스로 에너지를 써서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죠. 그게 바로 그 채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식물의 채관에서는 식물이 스스로 ATP를 써가면서 물질 이동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식물의 물관은 에너지를 써야 안 써요.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물을 이동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식물의 물관은 이게 식물 입장에서 보시면 이게 죽은 세포예요. 이거 죽었다고 해서 좀 느낌 이상한 모양인데, 우리 몸에도 죽은 세포들이 있죠. 뭐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머리카락 자른다고 피 나나요? 안 나잖아요. 그다음에 손톱 이런 거, 발톱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뭐 어디서 맺힌 이런 굳은 살, 이런 것들이 다 죽은 세포들이죠. 이런 죽은 세포들이 왜 생겨요? 뭐 진화 과정에서 생겼지만 사실은 이 죽은 세포들이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동물이건 식물이건 죽은 세포를 몸에 달고 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식물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바로 식물 안에 있는 물관 역시 죽은 세포라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주 가늘어요. 매우 가늘어요. 얼마나 가느냐? 바로 수십에서 수백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관은. 다만 아주 가는 물관이 이게 다발로 있기 때문에 식물의 단면을 잘라서 보면 물관이 모여 있는 게 어른어른하게 보일 뿐이지, 그 식물 물관 하나가 사람 눈에 이렇게 뚜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식물 물관은 아주 가늘기 때문에. 왜 가늘까요? 자, 식물 물관의 단면도입니다. 자, 식물 물관의 단면도는 이 구성 물질이 바로 섬유질이죠. 죽은 세포는 맞는데 그 물질 구성상 왜 섬유질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섬유질도 종류가 다양한데, 뭐 쉽게 얘기하면 그 왜 나무 껍데기 같은 그런 성분 있죠. 그런 거. 근데 섬유질이 됐건 나무 껍데기가 됐건 조금 더 세분해서 보면 이런 물질들을 다 탄수화물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물관은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어떤 관 같은 건데,
탄수화물은 재밌게도 뭐로 구성된다? 수없이 많은 OH 작용기들이 잔뜩 달려있는 게 그게 바로 탄수화물의 중요한 구조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물관 안쪽으로는 OH 이런 작용기가 쫙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물 이렇게 넣으면 물이랑 뭐 할 수 있겠어요? 수쇼결합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 뭔 일이 벌어져? 아까 이 유리관에서처럼 이 식물의 물관에선 이 탄수화물로 되어 있는 이 물관 내부에 물이 들어오면서 짜잔 이런 식의 메니스커스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나타난 이 모습이 식물 물관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걸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물관 안에 물이 들어오면 메니스커스를 형성하면서 그리고 메니스커스를 형성하면서 이 물이 위쪽으로 치솟게 되죠. 어떤 수리적 관계에 의해서? R분의 2 감마는 로 GH에 의해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물관의 내경 그 R이 작으면 작을수록 이 물이 엄청 높게 치솟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죠. 이건 절대로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 비능동 수송이지만 식물 중에서 뭐 열대지방에 자라는 나무들 같은 경우 막 100m 넘는 이런 나무들도 있다며요. 그러면 그렇게 100m 넘는 나무들도 그 뿌리 끝에서 가장 위에 있는 식물의 잎까지 물들이 다 수송이 되는데 그 수송이 되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표면 장력에 의한 모세관 현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식물의 물관의 내경을 충분히 좁게 만들면 중력을 이기고서 이런 식으로 물이 높게 치솟을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도. 그래서 어떻게 된다? 식물의 물관은 기본적으로 커야 되겠어요? 좁아야 되겠어요? 극도로 좁은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식물 물관 현상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 표면 장력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현도 알겠어요? 현도야 이해했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다. 요게 요 표현이 조금 어색한 모양인데 그 밀도를 그 일반적으로 그 density라고 하니까 보통 D 이렇게 줄여 쓰거든요. 근데 밀도 중 하필 액체 밀도를 D 중 이게 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액체 기둥 같은 경우는 밀도를 D로 안 쓰고 로로 쓰는 관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밀도, 중력과 속도, 높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 지울게요. 자, 이제 뭐를 한번 해볼 거냐면 이 주어진 문제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서피스 텐션 그리고 거기 양초가 있는데요. 이 녀석에 대한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양초 모양이 있고요.
뭐 양초의 구성 성분을 파라핀이라고 하나 봐요. 파라핀 왁스라고 하나 봐요. 녹는 점이 5, 60도고 끓는 점은 300도씨고요. 촛불의 모양은 심지 끝에 시작해서 위로 길게 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심지 끝부분의 온도는 600도지만 상부 외곽의 가장 뜨거운 지점은 1400도까지. 왜 600도, 1400도. 이러한 1000도 이상의 높은 온도는 파라핀 왁스의 효율적인 분해와 연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거기 괄호 1번이 있는데요. 괄호 1번은 되게 쉬워요. 뭐 이 정도도 못하면 서울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괄호 1번은 빵점 방지용이니까 뭐냐면은 뭐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게 2번입니다. 요거. 그래서 최근은 아닌데 한번 몇 년 전 뭐 서울대 기출이긴 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해하고 해설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 말씀을 들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겁니다. 되게 많은 내용들이 설명돼야 되는 거라 한번 보시죠. 바로 뭐 여기 이거 지우고 하죠. 자, 다 지울게요. 네. 쭉 써나가야 되니까. 자, 자 1번은 뭐 대충 알아서 하시고요. 진짜 안 어려워. 그냥 할 수 있어요. 2번 자, 봅시다. 자, 양초에 불 붙였어요. 자, 양초에 불 붙인 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이 표면 장력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우선 양초라고 하는 그 고체 덩어리의 물질 이름이 여기 살짝 나오네요. 바로 파라핀 왁스라고 하죠. 그래서 줄여서 지금 그냥 왁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보통 이 왁스의 보통 구성 성분은 고분자량 탄화수소예요.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로 되어 있는 물질을 탄화수소라고 하죠. 근데 걔가 분자량이 아주 클 때 이 우리 육안에 보이는 양초처럼 고체가 될 수 있거든요. 그 고체들이 분산력으로 엮여 있는 고체 물질을 우리가 보통 왁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왁스는 단일 그 순물질이 아니고 이 고분자량 탄화수소가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그 고체 혼합물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 왁스라고 하는데 이 왁스를 가지고 이렇게 이거 뭐냐면 그 촛불을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이 연소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1. 자, 양초에 불 붙이려면 맨 처음 뭐 해야 되죠? 자, 잘 보이죠? 현대야, 잘 보이죠? 잘 들리죠? 끊기나 지금도? 현대야, 괜찮아요? 호이. 끊긴다고요? 아이고 참. 이거 지금 학원의 인터넷 상태가 영 껄쩍지근한 모양인데. 그래. 자, 여튼 보자. 자, 첫 번째. 양초에 불을 켜려면 심지에
불을 붙여야 하죠. 자, 심지라는 게 뭐냐면 요 놈이요. 자, 심지는 기본적으로 뭐죠? 면이죠. 자, 면, 왜 이런 옷의 재질을 면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사는 실, 면으로 된 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심지는 면사이고 탄수화물입니다. 자, 탄수화물 아까 어디서 나왔죠? 식물, 물관 얘기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식물, 물관, 식물과 같은 애들이 뭐 섬유질이라고 할 수도 있고 탄수화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면도 식물에서 온 거기 때문에 그 식물 구성 성분하고 면하고도 물질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심지는 우리가 면사라고 해서 일종의 탄수화물인데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느냐? 잘 타죠. 자, 어떻게 탄수화물이니까 그 분자식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탄소 M개에 H2N개 이렇게 돼 있는 게 탄수화물의 일반 분자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M과 N이 어떤 정수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잘 탄다. 얘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요. 타버리니까 H2O 가스, 수증기도 만들어질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완결된 반응식을 만들어 본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여기 M 해주시고 M 한 다음에 N 이렇게 하면 완결된 반응식이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그 심지는 이 자체가 탄수화물이어서 불을 붙이면 굉장히 잘 탑니다. 잘 타면서 어떻게 돼? 이 심지의 연소 반응은 당연히 발열 반응이겠죠. 열이 뜨끈뜨끈 나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심지가 타들어가겠죠. 그래서 심지 끝부분이 탄화될 겁니다. 자, 탄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심지가 원래 이렇게 흰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실이니까 흰색인데 불이 이렇게 붙게 되면 이거 어떻게 색깔이 없는데 이 끝부분이 탄 부분이 시꺼멓게 변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불이 이렇게 붙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 심지 끝부분은 살짝 시커멓게 타 있죠. 그래서 심지가 있는데 원래는 흰색인데 불이 붙은 끝부분이 시커멓게 타 있는 그런 형태로 이제 불이 붙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심지가 타면서 발생한 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에 있는 고체 왁스를 녹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불 부분이 뜨끈해지니까
요 왁스 요 조 부분이 어떻게 된다? 녹아서 액체 왁스 상태가 되는 거죠. 맞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3. 액체 왁스가 저기에 있는 심지를 따라서 위로 상승합니다. 위로 상승합니다. 위로 상승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바로 여기서 모세관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뭐냐? 심지의 미세 섬유가 모세관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자, 무슨 말이냐? 자, 요 심지가 성분이 뭐라 그랬어요? 면, 탄수화물이라고 했죠? 그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이렇게 딱 보시면 이게 옷이 이렇게 2차원 면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뭐 가는 선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볼 땐 이게 면처럼 보이지만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 이게 면이 아니고 선들을 막 엮어 놓은 것이구나라는 거를 이걸 보면 딱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심지를 이게 굵은 이렇게 면사처럼 보이겠지만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심지 내부 구조인데 여기에 있는 요 가는 선 하나하나가 미세 탄수화물 섬유인 거예요. 사람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가는 섬유가 다발로 엮여 있는 게 우리가 보는 이 면사 심지의 구조일 거라는 얘기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탄수화물이 저기에 있는 저 왁스와 분산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분산력이 부착력이 돼서 여기에 녹아있는 액체 왁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미세 섬유와 미세 섬유 사이, 이게 일종의 모세관이 되면서 이 사이로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기에 면사를 꽂아 놓으면 녹은 액체 왁스가 이 면 내부 미세 탄수화물 섬유 사이를 모세관 현상으로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난데없는 퀴즈. 자, 액체 왁스에는 불이 붙을까요?
자, 어쨌건 저 양초가 열릴 텐데 그 양초가 녹은 저 액체 왁스에 불이 붙을 수 있을까요? 불이 붙나요? 자, 답은 결론적으로 아니죠. 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선 현상적으로도요. 자, 오늘 이거 안 본 사람들 집에서 양초불 켜놓고 한번 보세요. 현상적으로도 불은 항상 심지 끝에만 맺힙니다. 만약에 액체 왁스에 불이 붙을 수 있으면 여기 액체 왁스가 녹아 있잖아요. 그럼 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야지. 근데 그런 양초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불은 요 끝에서만 맺히지 요 액체 왁스에 실제로 불이 붙는 게 나타나지가 않는다고요. 그냥 실제로 안 그러거든. 그럼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냐고요. 바로 이겁니다. 불이 붙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불이 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반드시까지는 아니고 뭐 아닌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불이 붙으려면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바로 샤쇼, 이게 필요하죠. 맞나요?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바로 O2 가스는 어떻게 된다? O2 가스는 저 액체 왁스에 섞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액체 용매에 대한 기체 용질의 용해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커지죠. 자, 무슨 말이냐면 녹아서 된 액체 왁스는 이거 차가워요, 뜨거워요? 뜨끈뜨끈 하잖아요. 그 양초불 켜면은 그 양초 이게 심지 밑에 이게 액체 왁스 있잖아. 그거 떨어뜨려가지고 손바닥에 떨어뜨려봐. 차갑나 뜨겁나? 엄청 뜨겁잖아. 이거 뜨끈뜨끈해. 저 막 엄청 뜨겁다니까. 손 뒤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체가 녹으려면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잖아요. 근데 여기는 뜨끈뜨끈한 거야. 그럼 여기에는 O2가 여기 녹겠어, 안 녹겠어? 아니, 녹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액체 왁스에는 산소가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불이 붙으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는데 액체 왁스 자체가 연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액체 왁스 내에는 산소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제가 불이 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연료 마른으로는 불이 붙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액체 왁스에 불이 직접 붙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 네 번째. 자, 요거는 이제 요 퀴즈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양초에 불이 붙는 과정 네 번째.
자, 모세관 현상으로 위로 상승한 액체 왁스는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나겠어요? 액체로 있다가 요 심지를 따라 모세관 현상으로 쭉 올라갔다고 했죠. 쭉 올라가니 드디어 누굴 만나요? 드디어 누굴 만나냐면 바로 불을 만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 액체 왁스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액체 왁스는 그 뜨거운 불 주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상태 변화를 합니다. 누구로? 기체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고체로 있다가 뜨끈뜨끈한 액체로 녹은 다음 심지를 따라 올라가서 여기서 기체로 확 기화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하죠? 그 다음 O 기체 왁스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 산소 가스와 잘 섞이겠죠. 왜? 기체하고 기체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잘 섞이죠. 물질 자체가 그 상태 자체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기체 왁스가 산소 기체랑 잘 섞인다. 뭔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로 냉큼 불이 붙는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리고 냉큼 불이 붙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심지 끝의 탄화된 부분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무슨 말이냐면 어쨌거나 맨 처음은 뭐 라이터나 뭐 이렇게 뭐 성냥불로 여기에는 심지 끝에 불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시꺼멓게 탄화가 되는데 그 탄화가 점점 되다가 말씀드린 요 과정을 따라 심지 끝에서 파라핀이 올라가서 드디어 파라핀이 연소가 시작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심지가 연소되는 게 아니라 파라핀이 연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파라핀의 연소가 보시다시피 잘 섞이고 냉큼 불이 붙는 게 여기서 바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파라핀의 왁스의 연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왁스의 연소 반응을 지금 문제 1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1번은 내가 쉽다고 금방 넘어갔는데 그 1번에서 그 쓰는 연소 반응식이 바로 이 냉큼 불이 붙는 기체 왁스의 연소 반응이 되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드디어 기체 왁스가 연소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심지가 더 이상 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심지 끝이 더 이상 타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심지 끝에 탄화된 부분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가 돼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저런 식으로 양초의 연소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하나의 퀴즈 지울게요. 자, 양초 연소가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 바로 불꽃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일정하게 유지되죠.
양초에 붙은 불꽃의 크기는 더 커지지도 않고 더 작아지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건 양초에 불 켜본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왜 양초불의 불은 일정하게 유지될까요? 설명해 봅시다. 자, 양초에 붙은 저 불꽃은 왜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단위 시간 동안 상승하는 액체 왁스의 양이 일정하죠. 자, 왁스 얘기를 왜 하냐면 불이 붙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연료의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게 지금 양초에서는 왁스고요. 그 공급이 단위 시간 동안 일정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왜일까요? 바로 심지 내부 미세 섬유 구조가 일정하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양초에 박아놓은 요 심지 있죠. 이게 양초에 불 붙이는 동안 무슨 화학적이나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있는 심지는 계속 그 심지일 거 아니에요. 그럼 심지 내부에 미세섬유와 미세섬유 사이에 공간도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공간이 일정하게 유지되니까 모세관 현상도 일정하게 나타날 테니 단위 시간 동안 위로 상승하는 액체 왁스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연료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불이 날 때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연료하고 바로 기체라고 했죠. 자, 어떤 일이 벌어진다? 두 번째 이 저렇게 불꽃에 의해 기체 왁스가 연소되죠. 그런데 재밌는 건 그 기체 왁스가 연소될수록 주변 누구도 사라질까요? O2 가스도 소모되죠. 그런데 저 O2 가스가 주변에서 확산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주변 O2 가스 농도는 거의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의 크기가 크게 변치 않는 겁니다. 아,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심지 내부를 불타고 있는데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O2 농도만 변화시켜도 불꽃의 크기를 마구마구 변화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연소가 진행되는데 만약 여기에 산소의 농도를 고압으로 증가시키면 갑자기 불꽃이 확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촛불이 이렇게 맺혀 있는데 거기에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뚜껑 같은 걸 딱 덮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공기는 계속 소모되지만 확산으로 들어오는 산소 농도가 산소가 없기 때문에 뚜껑을 닫아버리면 불꽃 주변에 산소 농도가 점점점 줄어들죠. 그러면 그와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꽃이 점점점 작아지죠. 산소 농도가 줄어들면서 불꽃이 크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산소 농도가 증가하면 불꽃이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산소 농도가 일정하면 불꽃의 크기도 일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 촛불 문제 하나로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화학 전반에 대한
얘기를 전부 다 몰아서 할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자,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건 방금 또 질문을 했네요. 액체 표면에 산소가 접촉할 수 있지 않느냐? 접촉하는 게 아니고요. 충분한 농도로 들러붙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반응이 잘 진행되려면 연료 분자하고 산소 분자가 아주 잘 섞여야 돼요. 근데 액체가 돼버리면 연료들끼리만 뭉쳐 있고요. 산소 분자가 이 사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여기가 뜨거우니까. 연소가 되려면 연료하고 산소가 아주 잘 섞여야 돼요. 그냥 따로따로 존재할 때는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O2가 내부로 들어가야 불이 분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부로 들어가질 않으면 여기 주변에 있어도 불은 붙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의 경우 뭐냐면은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연료 자체가 분자량이 작으면 얘가 알아서 기화를 해서 요렇게 둥둥 떠다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부 기화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산소 기체가 대충 섞일 수 있으니까 요런 부분에서는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녀석이 누구냐면 바로 휘발유 혹은 알코올 같은 거예요. 이런 애들은 휘발유나 알코올 같은 경우는 구성하는 분자들의 분자량이 작기 때문에 일부 스스로 기화를 해서 액체 바로 위에서도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왁스는 고분자량이라고 했죠.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저 왁스 분자가 증발이 안 돼요. 증발되기가 아주 어려워요. 어디쯤 돼야 증발이 되냐면 진짜 불 근처까지 가야 이렇게 증발이 되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이 액체 주변에는 기화된 기체 왁스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로 불이 붙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질문은 무슨 질문을 했느냐? 왜 탄화가 되느냐? 심지가 연소될 때 아까 완전 연소 반응식을 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산소랑 연소가 됐을 때 이산화탄소 H2O 네, 좋아요. 근데 이건 완벽 연소될 때 그렇고요. 산소가 약간 모자르면 여기에 탄소가 그냥 고체로 뚝 떨어져 나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소 농도가 아주 높으면 이런 것들도 다 타서 없어지는데 대기 중에 20% 산소 농도 정도면 탄수화물의 이 탄소가 일부 재처럼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게 끄트머리에 탄화되어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완벽 연소가 아니고 약간의 불완전 연소라서 저 심지 끝에 타지 않은 탄소 덩어리가 시커멓게 맺혀 있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아시겠죠? 오케이, 됐다. 저거 끝부분 아시겠죠? 끝부분 아시겠죠? 종이의 불은 어떻게 붙냐고요? 자, 종이에 불이 붙을 때는요. 그 불을 종이에 깊숙이 대야 돼요? 대충 가까이 대야 돼요? 그 종이에 불을 깊숙이 대야 불이 붙기 시작하죠. 무슨 말이냐면 종이 같은 고체는 사실 잘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태우려면 불을 아주 깊숙이 대야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에 비해서? 저런 식의 액체 연료 등에 비해서. 그래서 캠핑 가보면 아실 텐데 나무에 불 붙여 보신 적 있어요?
캠핑 가서 나무에 불 붙이기가 은근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고체잖아요. 고체니까 저런 식의 액체처럼 혹은 기화가 잘 되는 저런 일이 안 벌어지겠죠. 그래서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사실 굉장히 고온이 필요하고 산소를 엄청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캠핑 가서 불 붙일 때 그 토치 가져가죠. 토치. 그 토치 왜 그 가스레인지 토치 가져가잖아요. 그걸로 막 지지잖아요. 그래야 겨우 나무에 불 붙어요. 아니면은 불무라고 해서 공기를 막 불어넣는 장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나무에 불 붙이는 거 은근히 어렵습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도 나무를 얇게 썰어낸 거이기 때문에 실제 종이도 저런 식의 알코올이나 휘발유나 액체 파라핀보다도 훨씬 불이 잘 안 붙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나무 같은 경우, 그러니까 종이 같은 경우는 그 나무 좀 얇게 썰어 놓은 거라 불 속에 쑥 집어넣기만 하면 불이 붙어서 불이 잘 붙는 것 같지만 저런 액체 파라핀, 뭐 휘발유, 알코올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닌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표면 장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현상들을 설명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쉽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은 문제다 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한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세요.